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 재고자산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시간으로 나누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재고자산의 의의가 교재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와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를 위한 목적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1급이죠.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상계업을 가정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3기업 가정했을 때, 즉 전산회계 2급 풀 때는 재고자산이 상품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제조업으로 바뀌어서 조금 재고자산이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재고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제조업의 재고자산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또한 우리 재고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 원재료뿐만 아니라 우리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제조업인데 나무가 원재료라면 그 나무에 사용되는 못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우리 재고자산, 즉 결과적으로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분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취득 원가를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뭐였어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물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오는데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까지 더해서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로 해라 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제조기업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재고자산은 지금 우리가 매입했던 매입 원가는 당연히 그 취득 원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조를 했다. 그런 경우에 제조 원가가 들어가겠죠. 우리 제조 원가는 예를 들면 뭐 인건비도 있을 수가 있고 원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조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당연히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고, 3번 기타 원가라고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취득 부대 비용 같이 기타적으로 들어간 그러한 비용들을 모두 다 우리 취득 원가라고 책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취득 원가. 자, 이건 즉 우리 재고자산이란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항목이었다면 반면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재료, 노무, 기타 제조원가, 즉 이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즉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즉 재고자산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해라? 비용으로 인식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관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추가 생산 단계 투입 전에 보관하는 것 제외, 즉 우리가 지금 생산 중이다. 생산 중이라서 그 다음 추가 생산 단계가 있는 그 중간에 잠깐 보관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관이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제품 제조가 완료되었고 그 나중에 보관하는 보관 비용은 필수적으로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장소,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다라는 것이고요. 즉 이것도 필수적인 느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 판매는 우리 제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으로 별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물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여러분들 새롭게 보시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우리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매출액,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죠.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을 이렇게 나누면 매출 총이익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매출 총이익률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주인공이고 이거를 매출액으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매출 총이익 구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품의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 총이익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식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거 구하는 문제고요. 자, 굉장히 자료가 많이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매출액, 그 다음에 기초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그러한 자료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초 제공품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소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산회계 2급에서 상기업을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상품 또는 기말 상품 이런 것들만 봐왔는데 이런 용어들이 되게 낯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한번 제조업을 가정으로 T 계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조업이에요. 예를 들면 가구를 만드는 제조업 회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원재료를 사올 거예요. 나무도 사오고 못도 사오고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사왔어요. 그 원재료들을 사왔으면 그거를 우리가 공장에서 열심히 조립을 하겠죠. 그렇게 조립 상태에 있는, 즉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공장에서 열심히 조립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계정 과목이죠. 우리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제공품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산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자산은 기초가 어디에 나온다? 차변에 나온다. 그 다음에 제공품이 증가하면 차변에 증가한다. 그 다음 제공품이 이제 완성돼서, 자, 완성돼서 우리가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됐으면 이렇게 제공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제품으로, 그 다음에 기말은 기초 반대편에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공품이라는 자산이 있다. 즉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들을 제공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공품이 완성됐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되는데, 제품이라는 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서 증가를 하게 돼요? 차변에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에서 완성돼서 넘어온 그런 것들은 제품의 차변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차변에 오고, 그 다음에 기말이 대변에 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제품이 돼서 팔린 애들 있죠. 팔린 애들은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제품이 팔려서 줄어들었으니까 자, 대변에서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구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트를 하셔서 이거는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제조업을 가정으로 한 재고자산의 그런 흐름들은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빈칸만 채우면 풀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을 뭐로 나눈다? 매출액으로 나눈다 라고 요거부터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나와 있죠. 자, 매출액은 50만 원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550만 원이죠. 50만 원으로 매출액이 나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된다.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매출액은 방금 50만 원이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이제는 뭐만 구하면 돼요? 매출 원가만 구하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빈칸을 채워보면 일단은 우리 제공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기초 제공품 3만 원 요걸 먼저 써볼게요. 기초 제공품 3만 원 써보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나와 있죠? 5만 원. 자, 5만 원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32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번 기수에 총 제조하면서 들어간 원가가 32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제공품의 증가 계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기에 총 제조하느라고 여러 가지 원가들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제공품을 만드느라고 다 들어가게 되겠죠, 돈이. 그래서 32만 원이 이렇게 제공품 차변 계정으로 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차변의 합계 나오죠. 차변의 합계 35만 원. 그러면 대변도 35만 원이 나와야 되고 지금 기말이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자, 역산해서 빈칸 구하면 빈칸은 3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 제공품에서 완성되어서 제품으로 넘어간 금액이 30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까지 이렇게 빈칸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제품 재고액 4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품 차변에 4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기말 제품 재고액 9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제품 대변에 9만 원이 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제품 매출원가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차변에 34만 원이 왔고 대변에도 34만 원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25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 요거 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드디어 25만 원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와요? 25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25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눠서 자, 몇 퍼센트가 나와요? 정답은 2번 50%가 매출 총이익률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출문제는 굉장히 요 흐름을 알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페이지고요.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과 그 다음에 원가 결정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단가 결정 방법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단가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한 개당 가격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과자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자가 처음에는 우리가 제조하는데 만약에 1,000원이 들었어요. 제조 원가가 1,000원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밀가루 값도 오르고 계란 값도 오르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만드는 과자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올랐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1,000원짜리 과자랑 2,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한 개가 팔렸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팔렸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우리가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똑같은 제품 또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가격을 선택해서 재고자산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이런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개별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바코드 찍듯이 요거는 얼마짜리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짜리였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매가 뭐가 됐는지 추적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개별법이라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품이 많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뭐 미술 작품을 판매한다. 그런 경우에는 미술 작품은 한 가지 작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량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제품이 팔렸는지 하나하나씩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법을 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선입선출법이라고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자, 선입선출법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보는 방법이다. 즉, 우리가 1,000원짜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2,000원짜리라면 우리가 한 개가 팔렸을 때 먼저 만든 1,000원짜리부터 팔렸다라고 보는 것이 선입선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입선출법은 요거랑 반대가 되겠죠.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보는 거, 즉 2,000원짜리가 먼저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후입선출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평균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내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예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단가, 즉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반면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요거는 가격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수량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왜 결정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을 운영을 해요. 편의점에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죠. 자, 이런 물품들이 팔릴 때마다 우리가 뭐 빼빼로 몇 개 팔렸고 뭐 비누 몇 개 팔렸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적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장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팔릴 때마다 기록하느냐 또는 그냥 다 팔아놓고서 나중에 이제 기말 시점에 가서 창고에 남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나머지가 팔렸구나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이렇게 방법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 팔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몇 개 팔렸습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계속 기록법이고, 이게 너무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실제로 창고에 가서 재고를 조사를 하고 만약에 재고가 100개 중에 20개가 남아있으면 나머지 80개는 팔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실질재고조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수량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풀 수 있는 그러한 기출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래요. 평가다 그러면 가액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자,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그 다음에
자, 가중평균법은 우리가 가액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한 가지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수량 결정에 대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40페이지에 원가 흐름의 가정의 평가 방법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통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뭐 물가 상승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즉, 기초의 금액보다 기말 금액이 더 클 때, 이거는 뭐냐면 기초 수량보다 기말 수량이 더 큰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고, 요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하는 거를 가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원가 흐름 가정이 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말 시점의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이제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것들이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크게 책정이 되는지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선입선출법이 가장 기말 재고 자산이 크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그 다음에 총평균, 마지막 후입선출, 이 순서대로 기말 재고 자산의 가액이 큰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지금 이것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상품이라는 자산을 가정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빼빼로를 기초에 100원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기초에 100원이 빼빼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이번 기수에 빼빼로를 매입했는데, 예를 들면 뭐 8월 1일 날 빼빼로를 하나 구입했는데 그게 하나당 200원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격이 올랐죠. 즉 물가가 지금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 비싸게 빼빼로 하나를 200원 주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에 빼빼로를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이게 물가가 더 올라서 지금 하나당 300원으로 하나를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매입을 2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차변에 우리가 얼마가 오게 돼요? 더하면 차변에 총 600원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 포인트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먼저 팔렸고 덜 안 팔렸는지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판매가 되었는데 판매가 1개가 됐어요. 판매가 1개가 됐는데 요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판매가 됐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법이다. 요 가정 하에서는 어떤 게 팔린 거예요? 가장 먼저 있었던 기초가 팔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는 판매된 게 지금 100원이고 자, 대변에도 600원 차변과 같이 와야 되니까 지금 나머지 기말은 얼마가 오겠어요? 5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재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는 얼마다? 500원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나중에 하고 후입선출법부터 볼게요. 자,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300원짜리가 나갔다. 그래서 300원짜리.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대변 합계가 600원이 와야 되니까 자,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와요? 300원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게 후입선출법을 가정한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자,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균을 내긴 내는데 해당하는 시점에서
해당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동되어서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지금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한 시점이 예를 들어 8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200원짜리를 구하고 나서 이제 8월 5일 날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즉 지금 요거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동평균법은 지금 판매된 게 한 개가 판매되는데 요 판매가 될 때까지의 시점 중에서 이제 평균을 낸다라는 거예요. 즉 100원과 200원 두 개를 평균을 내서 하나당 가격이 얼마가 돼요? 300원 나누기 두 개 해서 팔린 게 얼마가 된다? 150원짜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요 팔린 시점에서 평균을 내는 것이 이동평균법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기말은 이제 나머지 금액이 오게 되겠죠? 나머지 금액 얼마가 와요? 자, 600원에서 150원 빼면 450원이 이제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450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전부 다 이제 평균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 시점에는 못하고 마지막 시점에서 요 세 개를 모두 다 평균을 내서 600원 나누기 3개 하면 한 개당 200원짜리가 평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은 자연히 4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시피 지금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쓸 때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크다? 선입선출법을 쓸 때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후입선출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어떨 때 이렇게 시가가 상승하는,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것을 가정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제 그 전에 봤던 요 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기말 재고 자산의 경우, 자,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었죠. 자, 요 순서를 여러분들 이해는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 때 하나하나씩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앞글자를 따서라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말 재고 자산 기준으로 자, 선, 이, 총, 후 이렇게 이 순서대로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 법인세, 요거는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크다라는 거는, 자, 매출원가는 그만큼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재고 자산이 크다라는 것은 매출원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요 합계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원가는 지금 요 순서대로 작아진다. 그래서 가장 요거랑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작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즉 요거랑 반대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반대 개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늘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과 법인세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이고 요 매출원가 하나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 재고자산의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같을 경우에, 자, 매출원가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제 매출원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그다음 법인세 비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간다. 왜냐하면 이익이 많을수록 법인세 비용도 많아지니까 이건 같이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 딱 하나 있었다. 뭐예요? 매출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높게 하는 것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외웠던 거 뭐예요? 선입선출법부터 쭉쭉쭉 나오는 게, 자, 요 기준으로 우리가 외운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들 선입선출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과 4번 이렇게 먼저 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거 가장 나중에 있던 거 뭐였어요? 후입선출법. 그거는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각각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가끔씩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일단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요게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장단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후입선출법 장점부터 볼게요.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냐. 자, 첫 번째, 수익 비용이 대응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팔았을 때 판매가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샀던 우리의 비용이 가장 대응이 많이 되겠죠. 지금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상태였으면 우리가 그만큼 판매 수익이 더 클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왔던 게 가장 컸을 테니까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라는 것이 후입선출법의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물가가 상승했을 때 매출원가가 과대. 이건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과소된다. 즉 매출원가가 과대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익은 과소된다라는 것이죠. 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도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자, 어떨 때? 물가가 상승할 때. 자, 이게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현실성이 없다. 자, 누가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사겠어요. 우리가 판매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우유를 살 때도 먼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나는 것부터 앞에다 진열을 해놓잖아요. 그렇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호입선출법 청산효과.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단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장점을 보면,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즉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우유를 예로 들었듯이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판매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물가 상승 시에, 자, 요거랑 반대가 되겠죠. 자, 매출원가가 과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만큼 이익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절하지 않다. 요거랑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회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다?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첫 번째 시간을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